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면 특별한 굴곡 없이 조용히 살아온 것 같은 6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누구라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절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4년 전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무사히 결혼시키고 나니 남편과 단둘이 넓은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정년퇴직한 뒤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차려내야만 했어요. 승우 아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해봐.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을 남편님이라고 하고 두 끼를 먹는 남편은 남편아라고 한대. 그럼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는 남편은 뭘까? 모르겠는데. 정답은 남편 새끼. 어때, 웃기지? 아유, 당신이 나 밥 차려주는 거 힘든가 보다. 미안해. 아니야, 웃자고 한 얘기야. 집에서 새끼 먹으니까 남편 새끼. 웃기잖아. 남편은 제 농담을 제대로 웃으며 받아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진지하고 재미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이가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왠지 모르게 심심하고 허전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들과 딸은 각자 결혼해 손주를 낳고 나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집 모두 먼 도시에 살아 석 달에 한 번 얼굴이나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왕래는 드물었죠. 남편은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에야 겨우 웃음을 되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잘 살던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하나둘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연락 한마디 없이 늦은 밤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어보니 피곤해 보이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반갑고도 놀란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 인사를 건넸지만 이내 걱정이 앞서 물었습니다. 승우야, 네 처랑 애들은 어쩌고 너 혼자 온 거야? 엄마, 사업 접었어요. 사실은 작년 말에 사업 접고 지금은 노가다 다니면서 빚 갚고 생활비 버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마누라가 매일같이 잔소리만 해대요. 뭐라고? 사업 접었다고? 아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 그리고 막노동이라니. 설마 그 일로 네 마누라가 널 잡듯이 몰아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네, 엄마. 나 이혼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누라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혼이라니. 아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니? 아이고야,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이 엄마 심장을 내려앉게 하네. 이놈아, 아무리 힘들어도 집을 뛰쳐나오면 어떡해? 아이, 그리고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가장이란 놈이 무책임하게 가출하면 어떡해? 화를 좀 내긴 했지만 곧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여 있었습니다. 볼살은 쏙 빠지고 굳어진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말없이 한숨을 내쉰 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뭐 얼마나 힘든 거냐, 승우야. 아버지, 완전 망했어요. 사업도 접었고 취직은 될 기미도 안 보이고 빚은 쌓여만 가고요. 뭐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됐다. 애비가 해결해 줄게. 퇴직금도 손 안 댔고 우리 노후자금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도와주마. 정말요? 이러려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도와주신다면 제대로 좀 도와주세요. 저 사실 생각해둔 사업이 있긴 해요. 들어보실래요? 한껏 기가 살아난 아들은 곧장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서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서 친구가 이미 일하고 있는데 수입도 괜찮고 일도 편하다고 하더군요. 더 나아가 그곳을 발판 삼아 언젠간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더 넓고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남편과 저는 말렸습니다. 왜 굳이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꼭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얼마를 줘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방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작스러운 귀환이었죠. 아들에 이어 딸마저 아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 걱정이 먼저 목을 조여왔습니다. 승미야, 넌 또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짐가방을 내려놓고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말고 또 누가 왔어? 너희 오빠 어젯밤에 불쑥 내려왔지. 아무 말도 없이. 헐, 오빠도 왔다고? 아, 참. 중요한 얘기하러 왔는데 완전 선수 쳤네. 엄마, 오빠 돈 달라고 했지? 저는 21번 깊이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사업 망했대. 이혼 얘기까지 하더라.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도와주기로 했어. 근데 넌 또 무슨 일인데? 딸은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푹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도와줄 거면 공평하게 해줘야 해. 나도 사고 치고 내려온 거야. 무슨 사고? 아우, 어제 오늘이 엄마 심장이 나만 하질 않는다 정말. 나 남편 몰래 사업했는데 그게 다단계였어. 처음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작했어. 그냥 이게 진짜 돈 되는구나 싶었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봤는데? 딸은 시선을 피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날렸어. 남편이 나 대신 다 물어줬어. 그러다 폭발해서 나 집에서 쫓겨났지. 그래서 집에 온 거야. 아들이나 딸이 짠 것도 아닌데 똑같이 돈을 심하게 까먹었답니다. 제 심장은 벌벌 떨려서 제멋대로 뛰고 손발은 저릿저릿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마치 다 짐작이라도 했다는 듯 침착하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다. 네 잘못만은 아니겠지. 됐다, 애비가 도와줄게. 얼마나 해먹은 거냐?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진짜? 아빠 최고야.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어. 아빠, 이왕 해주실 거면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내 꿈이 제주도에서 사는 거거든. 우리 딸도 제주도 다녀오고 나서 맨날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고. 아빠, 남편이 내 빚 갚으려고 직장도 그만뒀어. 퇴직금까지 내가 싹 다. 아빠, 나 진짜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신 손 안 벌릴게. 그 순간 남편은 말없이 딸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는 저는 지금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아들에게 베트남 오토바이 사업 자금과 정착 비용을, 딸에게는 빚 정리할 돈과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건넸습니다. 아낌없이 미련도 없이 다 퍼주고 나니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결국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들 가족들은 베트남으로, 딸 가족들은 제주도로 말이죠. 다행히 이혼은 하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다음에 또 사업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도와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남편은 더 말수가 줄었어요. TV를 켜두고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큰 소리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어요. 승우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는 거야? 아니면 딴 생각 중이야? 어?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지. 아니 지금 저 개그 콘서트가 얼마나 웃긴 건데 당신 저걸 보면서도 심각한 얼굴 하고 있으면 어떡해? 글쎄 뭐 나랑 코드가 안 맞나 봐. 별로 웃기지가 않네. 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그 말에 저는 나가서 장도 봐오라고 했어요. 그래 잘 됐네. 나간 김에 장도 좀 봐와. 당신 먹고 싶은 걸로 알아서 골라. 당신 반찬 하나하나 매일매일 차리는 것도 이젠 일이야. 근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여보, 인생이란 대체 뭘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인생이 뭐냐고 물은 거야? 남편은 잠깐 정적을 가른 뒤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말이 헛나왔어. 장 보고 올게. 그 뒤로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보단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어딜 다녀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더 먼 곳으로 떠나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달째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고는 어김없이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밥도 집에선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항상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왔죠. 승우 아빠, 요즘 밖에서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 집에선 그냥 잠만 자기만 하고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안 먹잖아. 남편은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걷고 등산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래. 그래? 그게 그렇게 재밌어? 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긴 하겠지. 마음껏 놀다 와. 바람도 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낮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여보, 어?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뭐야 그게 싱겁긴? 당신 요즘 진짜 뭔가 이상해. 예전이랑 달라. 남편은 시선을 창밖에 둔 채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연락해? 승우랑 승미 잘 살고는 있는 거야? 나랑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당신은 통화했어? 내 전화도 안 받아. 돈 받을 땐 어찌나 효도하겠다고 날뛰더니 이젠 다 받아갈 거 받아가고 나니까 연락도 뚝이야. 이것들 다음에 오면 괘씸죄로 아주 호되게 혼 좀 내야겠어. 남편은 조용히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보고 싶다. 손주들도. 그 기운 없는 목소리에 저는 일부러 톤을 높였습니다. 승우 아빠,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당신만 괴로워. 마음 좀 편히 가져. 그러자 남편이 짧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 갈수록 이상해진다 싶었죠. 그리고는 또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어디 좀 같이 갈래? 갑자기 어딜? 나 집에서 할 일 많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집안일이란 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럼 나 혼자 나갔다 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자식들에게 서운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속에 어떤 심각한 일이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 아빠, 이번 주말에 내 조카 결혼식인데 당신도 갈 거지? 승우 아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순간 화가 나서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승우 아빠, 대체 요즘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그제서야 남편이 번뜩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 방금 뭐라고 했어?
이번 주말 내 조카 결혼식 있잖아. 당신도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같이 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치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처럼 늘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나사 빠진 남편이 결국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부엌으로 나갔더니 식탁 위에 낯선 낱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 힘없는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정리해야 할 게 있어. 당분간 날 찾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출이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죠.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둘 줄 알아. 잠시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을 해지했더군요.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도 그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출 신고를 하자 몇 시간 뒤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서 알려줘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셔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 남편인데 내 가족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그게 왜 비밀입니까? 말하세요, 빨리요.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셔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남편의 위치도 알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이랍시고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이가 집 앞에서 서성일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보곤 했지만 현관 앞엔 언제나 텅 빈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서야 저는 아주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유를 곧 알게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간 길에서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제가 여기저기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 연락 오거나 아는 게 있는지 물어서 남편의 가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주친 그 사람은 예전부터 남편을 헐뜯는 말이라면 빠지지 않고 한마디씩 얹던 말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죽거리면서 말을 걸더군요. 재수씨,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보네. 네, 장 좀 봐오는 길이에요. 아직 그놈 소식 없죠? 남편이요? 네, 무슨 사정이 있나 봐요.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기다려야죠. 혹시 연락 온 거 있나요? 연락은 없지만 들은 건 있어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네? 무슨 소문이요? 그 자식 바람나서 집 나간 거래요.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연락 끊고 지내는 거랍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이가 바람이 났다고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디선가 살림 차리고 잘 지내고 있을걸요. 확실하게 아는 거 맞아요? 아니,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바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재수씨.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다니 안타깝네요. 이 소문이 괜히 도는 게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재수씨도 이번 기회에 황혼재혼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제가 소개라도 해드릴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서 있었지만 속에선 뜨거운 것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전한 남편 친구는 늘 남편 흉보기를 밥 먹듯 하던 사람이니 처음엔 콧방귀나 끼고 말았죠. 저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 다 헛소리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 연락 두절, 핸드폰 해지, 경찰도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점점 줄어들던 대화, 늘 정신이 다른 곳에 있던 눈빛, 그 모든 조각이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에 쿵 맞물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출한 지 서너 날쯤 되었을까요? 그쯤 저는 마음을 슬그머니 포기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 바람이겠지.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간 이유가 뭐겠어? 나쁜 놈, 내 눈에 띄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나니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허무로 바뀌었습니다. 걱정하면 뭐하겠어요. 저만 손해죠. 그 사람은 지금 딴 여자와 잘 살고 있을 테니 최대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도록,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저 바쁘게 온몸을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아들과 딸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한 건 영상통화가 전부였어요. 아들은 베트남에서 바쁘다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고, 딸은 제주도에서 장사가 잘 된다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낸다고 했죠.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 딸은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곧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사고 칠 사람이 아니잖아. 답답해서 잠깐 집을 나간 거겠지. 기다리면 곧 올 거야. 그 무심한 말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둔 명의의 집에서 홀로 살았고, 마음속으론 이젠 정식으로 이혼하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광분해서 장바구니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여보,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이 인간아? 지금 그 말이 나와? 3년이야 3년!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사라졌던 그게 벌써 3년 전이라고!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바람나서 나간 거면 그 여자랑 잘 살지 왜 돌아왔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이라니?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리? 무슨 정리? 뭘 정리하는데 3년씩이나 걸려? 말 못할 이유가 뭔데? 남편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봐봐, 말 못하잖아. 바람난 여자한테 차이고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온 거지. 안 그래? 남편은 또다시 부정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웃기지 마. 걱정할 거 생각 못했어? 연락 한 통 없이 3년을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죠.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그 일을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잘 왔네. 온 김에 이혼하고 나가. 어? 이혼? 그래, 이혼. 양심 있으면 이혼해야지. 이건 사고 한마디로 끝날 일 아니야. 부부 사이라는 게 신뢰가 바닥나면 그걸로 끝이야. 깨진 거 붙일 수 없어. 알았어,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 집은 내 명의로 하고 나가.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이제 도장 찍고 당신만 나가면 돼.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집도 당신에게 줄게. 저는 그가 다시 도망칠까봐 그날 밤엔 집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고 저는 안방 침대에 몸을 누인 채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이 집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서 뜨겁게 연신 뱉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정적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렷하게 들려오는 낮고 기분 좋은 웃음소리에 귀가 절로 열렸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 말투는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한껏 풀린 혀, 입꼬리까지 실실 올라간 말투. 저는 숨을 죽인 채 이불 안에서 온몸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나 집에 왔어요. 그래요, 아주 오랜만에 왔죠. 뭐라고요? 집사람요? 그 사람 내가 술을 써놔서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 계속 천천히 여유롭게 대화하자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여자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침착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불길처럼 일렁였고 저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어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그이는 소파에 기댄 채 평소엔 보기 힘들던 희번덕한 미소를 지으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죠. 바람을 피우고 있고 상간녀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말이죠. 김 여사님, 다 잘 될 거예요. 제 아내는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요. 그래요, 이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나만 믿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결심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 겁니다. 내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뒤로 지나가게 될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퍽하고 끊어졌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고 저는 벌컥 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겨버렸고 다른 손으로는 그놈의 핸드폰을 낚아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어떤 여편네랑 통화를 하는 거야, 이 인간아? 여보세요?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대답해! 당장 말 안 해? 그러나 상대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놈팽이 같은 작자야. 이게 어디서 집까지 기어들어와서 바람난 여자랑 통화질이야? 네 제정신이냐?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닥쳐 이 썩을 놈아. 다 들었어? 딱 걸렸잖아.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이혼이고 뭐고 일단 꺼져. 이 집에서 나가. 불결하고 역겨워서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 질색이야. 당장 꺼지라고. 여보, 나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야. 그동안 왜 집을 나갔는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 말할게. 제발 한 번만. 시끄러. 너 같은 인간의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따귀를 세차게 갈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어 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일을 집 밖으로 내던지듯 밀쳐냈고 신발까지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죠.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고 나서야 겨우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긴 했지만 정작 이혼을 하지 않고 내보낸 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죠. 뻔히 앞에 두고 도장을 찍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엔 분노에 눈이 멀어 신경조차 쓰지 못했죠. 게다가 그놈의 새 핸드폰 번호도 받지 않은 탓에 다시 돌아와야만 이혼이든 뭐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를 갈며 남편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갈수록 걱정은 지워지고 오히려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 한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기... 누구시죠?
지금 누구신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편분과 같이 있어요. 목소린 여자였습니다. 낯선 여자, 하지만 순간 직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상간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먼저 터졌고 이내 분노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여편네야,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는 알긴 아냐? 어디서 감히 본처한테 전화를 걸어? 미쳤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분이 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전화를 드렸고요. 그쪽 남편분 병원에 계세요.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사모님. 병원? 병원이라니, 그 작자가 왜 병원에 있어? 사고라도 났다는 거야? 자세한 건 와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단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코에서 뜨거운 숨이 훅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이 돌아간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두 팔에 힘을 가득 주고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들 오늘 내 손에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구나. 아주 제대로 응징을 해주마.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었고 이 병실 저 병실을 헤집고 돌아다니다 마침내 그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이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젊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냐? 너냐고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편네가! 사모님 진정하세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진정? 진정하라고? 이 젊은 기집애야. 할 짓이 없어 유부남을 꼬셨냐? 네 남편은 알고 있냐고? 네가 이런 식으로 남의 가정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고? 사모님,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오해예요. 입 다물어! 이 역겨운 여편네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가운데 짝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뺨을 정통으로 갈겼습니다. 그 여자는 볼을 감싸쥐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술을 질끈 깨물더군요. 왜? 억울하냐? 네가 맞을 짓 해놓고 억울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오늘 내 손에 송장 치를 줄 알아! 손을 다시 올리려는 찰나 병상에 누워있던 그이가 흐릿한 눈을 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승우 엄마, 그만해.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이제야 정신이 드나봐? 그래, 내 목소리 들으니까 무서워서 깬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 뭐하다 병원 응급실에 쓰러졌는데? 혹시 둘이 그 짓거리 하다가 기절이라도 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냐? 그 말에 그 젊은 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영양실조 상태로 실려오셨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셨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신고했고 그 덕분에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뭐라고? 영양실조? 이게 지금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사모님, 전 남편분의 상간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편분은 그 누구와도 바람을 피운 적 없어요. 저는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직원이에요. 고립된 노인분들,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드리는 일이에요.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가 신고를 한 거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말벗 서비스? 우울증? 고립된 노인? 처음 듣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병상 위에 누워있던 그이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마치 말라붙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승우 엄마, 미안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집을 나간 이유는 바람은 절대 아니야. 우울증 때문이었어. 그땐 정말 너무 심각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세상이 싫어졌어. 살고 싶지 않았어. 숨 쉬는 것도 버거웠고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었어.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막연하게 집을 나왔고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어. 그 좁은 방 안에서 어떻게 저승으로 가야 할까 고민만 했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졌어. 어느 날은 진짜 다리 위에까지 올라갔었어. 그날은 작정하고 나간 날이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날 붙잡았어. 그 청년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사람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그날은 내려왔지. 그 후부터 상담을 받게 됐고 거기서 말버 서비스라는 걸 소개받았어. 그때부터 김 여사님과 통화를 하게 된 거야. 이분은 나도 오늘 처음 봤어. 매일 전화로만 통화했었어. 김 여사님은 매일 위로해주던 사람이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당신한테 돌아갔던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날 받아줄 수 없었겠지. 그땐 나도 알아. 내가 벌 받을 짓을 했다는 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집 나간 게 바람이 아니고 우울증 때문이라고? 정리한다는 게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허무했어. 자식들도 다 떠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당신은 늘 바빴고 그게 너무 헛헛하더라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기대지 않으니까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어. 그게 나를 무너뜨린 것 같아. 내 정신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3년을 그렇게 떠나 있었던 거야?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속이 뒤집히는 걸 알면서 떠난 거야? 미안해. 정말 매일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죽고 싶다기보단 사라지고 싶었어. 나도 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떠올리면 미안했지만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도대체 왜 그딴 생각을 해?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 왜 허튼 생각을 하냐고, 왜? 미안해. 대답할 재간이 없어.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 당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순 없었으니까 집을 나간 거야. 죽으려고. 왜? 도대체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뭐야? 당신 옆에 이렇게 살아있는 마누라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랑 말벗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 왜 난 당신의 아픔을 몰랐던 거야? 당신한텐 말할 수 없었어. 부끄럽기도 했고 솔직히 당신이 그냥 우울하긴 뭐가 우울하냐고 별일도 아니라고 치부할까봐 겁이 났어. 내 감정이 하찮게 여겨질까봐.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마음이 덜 무너졌어. 나쁜 자식, 끝까지 이기적이네. 당신 진짜 최악의 남편이야. 평생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그래, 인정해, 여보. 난 진짜 못난 남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잖아. 굶고 쓰러지고 당신한테 얼굴도 못 들고.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벌이야. 영양실조? 굶어서 돼지려고 한 거냐고? 어디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대체?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여보. 나 같은 놈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미안해.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혼자 끙끙 앓으며 감당할 수 없는 우울에 짓눌려 스스로를 깎아내린 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굴에, 몸에, 말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이의 우울증을 가볍게 여길까봐, 제 눈빛에 상처 입을까봐,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조차 제 앞에서만큼은 추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병원 침대 위에서 말라붙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여전히 타올랐지만 그 일을 향해 다시 손을 들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말 못할 고통에 지지겨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진정제를 맞고 잠들자 저는 병원 복도를 따라 나와 조용히 말벗 서비스 여자를 따라 병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은 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는 미지근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그 뺨 때린 거 많이 아팠죠? 괜찮아요. 사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집 나간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다니 너무 충격이라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리네요. 난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사모님, 그런 부부 정말 많아요. 같이 살아도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는 채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참고 넘기고 그러다 무너지는 경우요. 배우자에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분도 그런 분들 중 하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외로움은 약물보다도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반갑게 받아줬더라면 그렇게 앙상하게 말하진 않았겠죠. 뭐라도 먹이려고 했을 테니까. 나한테 쫓겨나고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커져서 무작정 굶은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편지 한 장 덜렁 남기고 3년이나 사라진 사람을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의심했어요. 네, 맞아요. 그 마음도 당연하죠. 전 사모님 입장이 100번 이해가 돼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함께 살아가실 건가요? 남편분을 집으로 데려가실 생각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젠 알아버렸는데 다시 쫓아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젠 제가 옆에 있어야죠. 당신은 그 사람 말벗이었지만 난 평생을 같이 산 아내예요. 이제부턴 내가 챙겨야죠. 남편이 다니는 병원, 정신과 이름, 복용하는 약 이름 빠짐없이 다 알려줘요. 내가 직접 챙길 테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약 먹게 할게요. 그 말에 말벗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서 기록을 꺼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다 받아 적었고 질문도 꼼꼼히 던졌습니다. 그렇게 말벗 여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설명을 들은 후 몸을 조금씩 회복해가던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제 눈치를 살피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쉴게. 무슨 염치로 안방에 들어가겠어.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머물게 해줘서 고마워. 알긴 아는구나. 근데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은 마음이 아픈 상태잖아. 그러니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됐어. 그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 난 당신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약 꼭 챙겨 먹고 푹 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다신 집 안 나갈게. 이번엔 진짜야. 진심으로 마음 먹었어. 허튼 짓 2번 다시 안 해. 다시는 당신 걱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집에서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 새끼가 될게.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첫 농담이자 뉘우침 가득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다행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챙겨주고 밥을 차려줘도 크게 웃지 않았고 말수도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걸 보니 한순간에 나아질 거란 기대는 내려놔야겠더군요.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로 한 겁니다. 승우야, 너 지금 당장 한국 들어와. 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놈아, 네 아빠가 우울증이래. 네 아빠가 집 나간 이유가 말이다. 글쎄 살고 싶지 않아서였대. 정신과에 다니는 데다 약도 많이 먹고 있어. 아무튼 네 아빠 살리려면 당장 베트남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너 안 오면 아빠 잘못되면 나 너 평생 미워할 거야.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아버지가요? 알았어요. 갈게요. 엄마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아들에 이어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역시 깜짝 놀랐고 다행히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자식이긴 자식이더군요.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가 사는 근처로 아예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후 딸 가족이 먼저 짐을 싸서 돌아왔고 보름쯤 지나 아들 가족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나 많이 컸네. 하레비 얼굴은 알아보겠냐? 하레비가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아무튼 너무 좋다. 당신 이제야 웃네. 나랑 단둘이 있을 땐 억지로라도 웃지 않던 양반이 말이야. 아니 내가 그랬나? 미안해 여보. 웃는 것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됐어. 이젠 손주들이랑 실컷 웃어. 마음을 다독이고 회복하려면 웃는 게 약이야. 승우랑 승미 식구들 이제 바로 근처에 둥지 틀었으니까 맨날 볼 수 있다고. 아이고야 좋다. 자식들 손주들 자주 보면서 지내면 마음도 덜 쓸쓸하고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렇게 허허 웃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아들과 딸에게 당부를 넘어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니들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본가에 와라. 손주들 데리고, 알았냐? 무슨 일 있어도 와야 돼. 알았어 엄마. 내가 장남이잖아. 아버지 외롭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항상 곁에서 체크하고 챙길게.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만 괜찮아? 아유, 나도 우울증 비슷한 걸 겪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야.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너희들이 돌아와서 옆에 있고 네 아빠가 저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풀려.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저는 그렇게 속에 맺혀있던 말들을 털어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저의 진심을 듣고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매주 2번씩 약속을 지키며 본가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니 집이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조용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딱히 재밌는 것도 없어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원룸이 비치더니 자막과 함께 남루한 방 안에서 외로이 삶을 마감한 노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67세의 김모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가족들과 함께 살다 점차 소외감을 느끼며 혼자 떨어져 나와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은 외지에 있어 연락이 점점 끊겼고 아내와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조용히 침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외로움과 회의감, 깊은 우울이 겹쳐 결국 원룸에서 홀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1,200명 이상이며 특히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MC의 담담한 목소리가 끝나자 제 눈앞이 뿌얘졌어요. 눈물이 저절로 뚝 하고 떨어지더니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
아유, 왜 옆에 있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혼자 아팠어? 아이, 승우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아이고야, 그만 울어. 왜 또 그렇게 울어?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제대로 못 알아챈 게 너무 속상해.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냥 운이 나쁘면 오래 가는 거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나처럼 나약한 사람이 문제였던 거야. 당신 탓 절대 아니야. 그럼 약속해. 당신 다시는 저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나랑 꼭 약속해줘. 알았어. 자, 이리 와봐.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고 절대 손 안 놓을게. 다시는 집 나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힘들면 가장 먼저 당신한테 말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먼저 털어놓을게. 됐지? 약속, 도장, 복사, 파쇄 금지야. 알았지? 저는 울면서도 웃었고 남편의 꼭 껴안으며 주체하지 못할 눈물을 다시 쏟아냈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벗 서비스 직원도 정신과 의사도 아닌 바로 제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막 가슴이 덜컥 떨려. 이유 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 나 좀 도와줘. 승우 아빠 정신 차려. 우리 약 먹자. 내가 챙겨줄게. 자, 일단 바람 좀 쐬자. 오늘 애들 오기로 했잖아. 조금만 참아봐. 손주들 보면 그런 마음 싹 사라질 거야. 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 일을 달래며 약을 챙겨 먹이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승우 아빠, 평생 나랑 자식들 위해서 고생만 했잖아. 숨 쉬는 것도 가정 먼저 챙기면서 살았지. 그런 당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자랑스러워.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 말을 하며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휴, 당신 덕분에 좀 안심이 돼. 고마워. 진짜야. 좀 괜찮아졌어? 그럼 손주들 보러 가자. 애들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야. 가자. 손주들이랑 노닥거리면서 놀고 아들, 딸 얼굴 보면서 수다도 좀 떨고. 아휴,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다행이다. 힘들면 항상 말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말벗이니까 뭐든 말만 해.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주 조금씩 치유돼 갔습니다. 매일같이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웃음을 조금씩 되찾고 손주들과 놀며 다시 삶의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이는 그렇게 제 곁에서, 가족 곁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출했던 남편이 3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시간 동안 저는 그이가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착각이었고 저의 지레짐작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 또한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들, 아마 세상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함에 잠식되어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마음속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지인에게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혹여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말벗 서비스처럼 낯설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절망과 오해 속에서 시작된 사연이었지만 다행히도 진심이 닿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 혹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용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절망 뒤엔 늘 희망이 찾아오니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나날이 평안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